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진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동맹 휴학 등 불씨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야의 공천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제3지대가 뭉친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로부터 개혁신당의 출범 배경과 총선 전략 등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들이 일단은 단체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일단 즉시 집단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자 일단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 이 한 번 의대 증원 방침이 철회됐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전공의들의 이 집단 휴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향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의대 대표자 모임인 의대협은 어제 저녁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동맹 휴학 여부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사협회를 좀 반드시 지켜내겠다면서 투쟁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대화 의지도 내비쳤죠? 네, 이 정부는 전공의들이 바로 일단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주장을 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증원 방침이 4월 총선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4월 총선 전에 각 의대의 정원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 계획이 이미 좀 마련이 돼 있다면서 오히려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면 서울로 오는 의료비까지도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면서도 대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면서 지난주 파행 이후에 이 협상 테이블의 재개는 기약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어요. 네, 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공공기관이 배제가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는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70억 원대 현금과 또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뒤에 이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고 알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김인섭 씨가 개발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을 하고도 거액을 수수해서 이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작 관심은 이번 재판부 판단이 배임 혐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여부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재판부는 일단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특수관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당시에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한 성남시 공무원한테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2층은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뜻한다고 재판부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곳곳에서 이런 친밀한 정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이번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심 선고 직후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하죠? 네, 일단 우선에 이 좀 비교적 잡음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단수 추천 지역은 오늘 오전에 좀 곧바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컷오프 대상자 또 우선 추천 지역은 최대한 늦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가 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신청자가 몰린 강남권의 우세 지역이나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조정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임박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로 불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삼선 중진인 인재근 의원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른바 이 비명계만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죠? 네, 어제 이 고향 부산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무능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 전 장관의 뜻과 다르게 지금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선거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고층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한 발 더 나가서 조 전 장관에게 이 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자중해달라 좀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3지대가 뭉친 개혁신당이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이 그동안 해왔던 이 거대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낙연 공동대표는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일단 공관위 구성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선 이제 막 좀 논의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날 경우에 또 앞서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분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임원회의를 열고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참석했습니까? 네, 어제 이 중요했던 회의에 정몽규 회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끼리만 회의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왔고 다시 한국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계속됐지만 이런 얘기들이 이 정몽규 회장이 없다 보니까 공식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론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밖에서는 성난 축구 팬들이 찾아와서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어제 아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일단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클린스만 감독 평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평가를 하려면 사전 보고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아직 보고서 한 장도 못 받았다는 거죠. 클린스만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빨리 수습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반가운 소식 들어왔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어요. 네, 이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 선수가 1분 44초 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의 쾌거를 좀 이뤄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은메달, 지난해 후쿠오카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황선우 선수, 이번 대회 금메달로 3회 연속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황선우 선수는 오는 7월에 개막하는 이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주로 해외 공간을 통해서 사치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외교관으로 위장해서 나가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 증언은 이 최고 지도자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전일춘의 사위이자 전 쿠웨이트 주재의 북한 대사들이었던 류현우 씨의 증언입니다. 지난 2006년 대북 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됐었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벤츠를 탄 모습 등 이 북한은 보란 듯이 이 사치품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류현우 씨에 따르면 이런 사치품들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직원을 외교관으로 위장시켜서 이것만 구입하는 역할을 맡겨서 이 사치품들을 사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북 제재를 피해서 이 사치품을 구입하는 노하우까지도 축적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해도 되고 백화점 가서 사도 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벤츠 같은 차량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이런 것까지도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벤츠 명의를 좀 계속 변경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중고차가 된 이 벤츠를 이 독일 벤츠사에서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다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합니다. 벤츠는 최종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상 이 중국, 러시아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북한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 북한이 중국 또 특히 러시아와 좀 친밀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치품은 반입을 막는 거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이 기소됐는데 그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고요? 네, 이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큰형과 이 형수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이 10여 년간 이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서 일부 자금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박 씨 부부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박수홍 씨를 자식처럼 돌봤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9도를 가리키는 서울이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 높겠고요. 부산 16도, 강릉, 대전 17도, 광주, 제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밤까지 주로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에 약한 비가 오거나 서울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 대부분으로 비나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과 전남, 경남권에 5에서 20, 제주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동해안은 내일 눈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최대 3에서 5cm, 강원 산지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9.6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인천 쪽은 안산분기점부터 5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 구간,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체고요. 부산 방향 한남에서 남사진이 사이 총 12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청주분기점 부근 4, 5, 6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이후 신천에서 일지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팔고까지, 또 비봉에서 팔당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부터 하남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지나서 안현 분기점과 또 하계 분기점부터도 속도 주춤합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 신당들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개혁신당으로 뭉쳤습니다. 거대 양당구도 틈새를 개혁신당이 파고들 수 있을지, 여야는 공천 파열음으로 인한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요동치는 정치판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보면 보통 설 명절 이후에 판세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번 총선은 사실 각종 지표도 그렇고 조금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그런 지표도 지표지만 각종 조사라든가 예측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도 지표지만 지금부터 공천이거든요. 네. 그럼 이 공천 과정이 오만하거나 공정치 않거나 혹은 드제비를 해버리거나 옥새 들고 날라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중도층을 포함한 민심이 확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뢰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문제인데, 그 신뢰도가 공천 과정에서 확 떨어져 버리거나, 특히 이제 막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표심이 지표하고는, 그전 지표하고는 다르게 확 그냥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2년 16년 선거를, 총선을 많이 얘기하는 게 2012년 민주당 압승, 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새누리당 압승을 예측을 했으나 결과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네. 그게 그 문제가 이긴다고 예측했던 정당의 공천 과정의 오만함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제3지대 통합의 여야 공천 결과, 위성정당도 이제 변수들이 많아요. 이번 총선 승패가를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각 정당의 공천이라고 봅니다. 네. 공천과 소위 말해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거기 리스크라는 게 이제 막말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천하고 역시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천 얘기 가기 전에요.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공 잘 차는 그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원님이신데, 요즘도 매주 하십니까? 저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하세요. 야간 경기 한번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는 말고 한 1분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감독으로서 평가가 끝난 분을 모셔온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조 축구 아니에요. 해조 축구. 전술이 없고 네. 이강인
프리킥으로 하나 해줘. 김민재 잘 막아줘. 해줘 축구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술이 그걸 없습니다. 해저 축구라 그럽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감독의 역할은 없다. 전술은 없고 그냥 예. 손흥민 하나 해줘. 뭐 김민재 잘 막아줘. 이런. 네. 그래서 뭐 현대 축구의 어떤 그런 이제 전술적 기조나 기류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네. 전술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선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서 경기를 치른 거고 4강까지 간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골이 없잖아요. 좀 프리킥 아니면은 뭐 페널티킥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위약금 얘기를 하는데 위약금 물어주더라도 월드컵 16강 가면은 배당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승을 못했다고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같은 그냥 뭐 저희가 선출은 아니고 아직도 국가대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생활축구인이지만 이거 저희 같은 관점에서 봐도 좀 감독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평가를 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감독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여야에선 공천 작업 속도 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 돌입했고요. 민주당에선 하위 20% 의원에게 개별 통보를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쪽의 공천 파열음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 영남 쪽에 소위 말해서 윤심이 작동을 해서 대통령실 출신이라든가 정부 출신이라든가 혹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역들을 제끼고 네. 지금은 이제 다선 의원 재배치 차원으로 뭐 아시다시피 서병수 뭐 조혜진 뭐 등 다선 의원 재배치 차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꽤 정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각 지역의 현역하고 대통령실 출신 소위 말해서 이제 윤리스트라고 봐야죠. 이제 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남은 뇌관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오만한 공천. 포갑적 공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좀 공천 과정 정리 네. 관리를 조금 잘 해온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이제 민주당이 역시 이제 갈등과 분열의 이제 불씨들이 네. 아직도 있는 거죠. 임종석 의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하나의 기준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비명들 지역에 공교롭게 대안자들이 친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친명 비명 프레임 혹은 친명 친문 프레임 이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임종석 의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문학진 의원한테 경쟁력 조사에서 뒤쳐졌다.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뭐 추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전략 지역에 보낼 거를 뭐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그 중성동갑 거론됐던 친명, 찐명이라고 부릅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중성동갑 공천 지도부에 맡기고 임 전 실장 헌신해야 한다. 근데 본인은 금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또 확인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임 전 실장이 그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 전에 임 전 실장 문제를 왜 저렇게 공관위원장도 예.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 경쟁이죠. 이런 싹들을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억측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억측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런 얘기가 끄떡끄떡 할 정도가 또 되는 상황이에요. 임 실장은 아시다시피 과정상에 험지 출마든 뭐든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당대표 면담을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못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저한테까지도 한번 이 대표 만났으면 하는데 근데 제가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주느니 안 주느니 하고 또 험지에 전략적 대진표를 짜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비명이나 반명이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물러나라 하고 했을 때 윤석열 폭정에 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폭정을 멈출 수 있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 일종의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전 정권 책임론을 갖고 오고 거기에 이제 임종석 실장을 저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윤석열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과거의 논리는 그전의 논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과정상에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을 위해서 내가 출마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상의하겠다 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면담 불발이. 그러니까 아무런 조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통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천 앞두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친명 공천 반명 사망, 공천 탈락, 혹은 뭐 탈당. 이런 프레임이 계속 이 소위 말해서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되는 프레임인데 여기에 마지막 정점을 임종석 실장 문제로 찍게 되면은 그러면 이 총선 치르지 말자는 얘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들 불출마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 청와대 실장들한테는 나오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전략 공천을 받는다. 이 상황이 만약 현실화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 거고 또 오해도 있고 이런 것인데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 아니에요? 이 두 분을 놓고 각각 다른 잣대로 뭐 전략 공천 운운해버리면은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 정부 탄생에 이 기여를 했다. 이 원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라면 추미애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느라고 저 윤석열 총장하고 그렇게 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무적 관리라든가 그 당시에 그것을 깔끔하게 하질 못해서 윤석열 그야말로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 인사 등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를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게 또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략공천. 이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송파갑 아니면 동작이라고 하는데 동작이 가능성이 커요. 나경원, 이수진? 그렇습니다. 네네. 그쪽에 추미애 장관을 투입하게 되면 이기지도 못하고 그 기준도 엿가락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하책 중에 하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 등에는 또 다른 기준을 또 제시를 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요. 총선에 전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건은 신당 창당 공식화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정치 참여인데요. 2심까지 유죄 판결 받고 정치 참여. 일단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고 정치 참여하는 문제는 조국 장관이 그야말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 참여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게 개인적인 사유로 정치 참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나 생각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참여 동기가 그거는 아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네네.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속은 상하고 네. 고통스러웠고 화도 나고 하시겠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창당 관련 발언 전해 듣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던데 혹시 수석님께도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 나누신 적 있습니까? 뭐 통상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네. 뭐 그거를 또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 전 대통령님께는 사실 뭐 고민스러운 일이고 유쾌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얘기 관련돼서는 얘기 나눈 바 없고요. 네네.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잠을 못 잘 정도 뭐 이런 거는 아니시고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이. 네.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굳이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해한다 정도의 이제 그런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석 이상,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없고요. 없다. 예, 희망사항인데 통상 이제 조금 몰리게 되고 어렵게 되면은 목표 의석수를 과도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생존과 이제 이런 자가 상승을 이제 도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통상 성공하기 어려운 수치 목표 제시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신당을 만들면서 이낙연 대표님하고 조금 다르게들 해석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님은 대선에서 경쟁했었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지냈고 그러고 총리도 하셨고 네. 그러고 그냥 나가신 거거든요. 그냥 나가서 신당을 만든 거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뭐 젊은 사람이고 당대표에서 그야말로 그냥 끌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당대표를 징계를 하고 대통령이 했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대표 물러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가시밭길을 걷고 쫓겨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당 창당의 과정과 성격이 조금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보수라는 큰 그라운드에서 다시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의석수 불문하고 여기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신당 창당 과정에서 정책 이슈 그다음에 현안 대응 그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의석수 불문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의미 있는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이후에 이제 자기 역할이 보장되는데 제3지대 통합으로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제3지대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배장민입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야구가 주 6일 동안 매일 거의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쓰레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있고 음식물도 다 섞여져 있고 일회용품도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야구장 내에서 아마 그 캠페인 운동을 하는 건 본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 다회용기 쓰고 나서 반납하시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처음에 그게 도입되고 나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원용품도 되게 막대풍선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도 그런 걸 안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원 도구가 바뀔지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면서 재밌게 야구 경기 관람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새는 재활용 말고 재사용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이고 관심들을 조금씩만 가져주신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좁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넓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제 깨끗한 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아침부터 공기가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나 높은데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 높겠고 부산 16도, 강릉 대전 17도, 광주, 제주, 포항은 19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공기질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충청 이남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오전에 약한 비가 오거나 서울엔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 대부분으로 비나 눈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40, 충북과 전남, 경남권에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동해안은 내일 눈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최대 3에서 5cm, 강원 산지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다의 물결도 대부분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9.7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제3지대 합당을 전격 발표한 개혁신당이 어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친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첫날 깜짝 합당선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 끌지 않고 설 연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연휴 첫날 합당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제3지대 통합이 갑자기 이제 속도를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합당에 대해서 신중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바꾼 계기 무엇이었습니까? 그쪽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은 자꾸 가고 또 외부 상황은 썩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네네. 하는 것들은 공통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 과정에서 뭐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같은 분들 이른바 이제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인데요. 네. 이분들도 좀 역할을 했습니까? 예, 조응천, 이원욱 의원 두 분이 새로운 미래 저희들의 당에 오시기로 했다가 막판에 빠지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또 압력도 가했고요. 네. 네네. 뭐 갑질도 했다 이런 용어도 쓰더라고요. 예. 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한 거 놓고 흡수합당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양보하신 부분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게 된 경위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명을 저쪽에 줬으면 받으신 건 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우선은 마지막 쟁점이 당명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공정하게 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당명을 고른다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당명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설 연휴가 그냥 지나가고 신당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식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개혁신당을 받았고요. 네. 저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었지만 그러나 개혁신당도 썩 괜찮은 이름이고 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루빨리 뭉치는 게 중요했군요. 네네네. 합당을 하면서 이런 점은 지키자라는 일종의 합의 혹은 합당의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제가 합당 협상에 임하지는 않았고 전권을 우리 김종민 의원한테 드렸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뒤로 그 연휴 중에 만나서 이런 합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이미 발표한 정책은 서로 존중한다.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한다는 뜻이죠. 네, 그런 합의는 있었습니다. 네, 정책이 이제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나중에 조율을 하더라도. 네. 예컨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는 거는 지역구든 비례든 공천과 관련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합의나 약속이나 뭐 대원칙이나 이런 거 혹시 없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역구의 경우에는 우선 좋은 인물을 확보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배분의 고민이 생길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말을 아끼는데 공관위원장 유력한 후보인 건 맞습니까? 논의가 그동안에 안 됐었어요.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어제 갑자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께서 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른의 그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네네. 위원장.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네. 외부위원들 어떻게 물색하고 계신지 특히 명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좀 확보를 하시는 단계인지 어떻습니까? 예,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 열렸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처음이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것들에 대한 타진, 탐색 또는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급조된 정당이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공천 과정 특히 비례 순번 정할 때 파열음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 관리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수긍할 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 가운데는 탈당하겠다고 나서는 당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새로운 미래 쪽 지지자들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있는지 지금 지지자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조용하긴 합니다만 일부는 탈당하셨고요. 또 네. 일부는 바로 또 재입당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비교적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운함 같은 게 있었고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저희 당 TV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과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정파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급조됐다. 뭐 이건 이제 외부에 있는 평가 중에 제가 일부를 갖고 네, 오는 겁니다. 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만으로 뭉쳤다. 떴다방 정당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양당이 개혁신당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네. 이 통합하기 전에는 내버려 두다가 통합하니까 갑자기 마구 욕을 해대요. 그런데 양당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시기에 신당이 4개나 한꺼번에 생긴 건 아마 한국 정당 사상 처음일 거예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던가. 양당의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대 양당이라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이제 막 생기는 신당한테 그렇게 욕을 쏟아부어가지고 거대 양당답지 않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제발 검사 냄새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장결혼이 어쩌고 영주권이 어쩌고 꼭 검사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양당 본인들이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겠고요. 근데 거대 양당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제3지대 신당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대 양당의 헛발질로 인한 반사이익에 기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이 공천을 잘못해야 개혁신당은 더 이득을 볼 것이다. 뭐 혹자는 낙엽 죽기 정당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양당 공천이 끝나기 전에라도 적극적인 영입 작업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하고 있죠. 네. 특히 저희들로서는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그 벽에 부닥쳐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신인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욕을 가진 신인들이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공천자, 출마자도 신인의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낙엽 죽기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양당의 아주 역대급 실패 때문에 신당들이 생긴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면 안 되고요. 바로 그렇게 양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양당제 자체를 재고해야 될 만큼의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싫다. 이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것이고 네. 그것이 신당의 배경이니까요. 그런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준석 공동대표는 3월 중순쯤 20석 이상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 진입 가능하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대표님께서는 30석 확보해서 양당 횡포 막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캐스팅 보트로 법안 통과나 뭐 전국 운영이나 이런 주체가 되자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전 국회의장이죠.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양당 모두 과반 미달돼야 한다. 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으로 6선 의원을 하신 분이 과반수 미달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그만큼 양당의 폐해가 컸기 때문일 겁니다. 네네. 힘을 가지면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그 횡포를 부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는 의장님 나름의 그 충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제3의 대안 세력이 의석수를 일정하게 확보해서 양당의 횡포를 막을 정도는 돼야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당 폐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당은 기존에 급조됐다 사라지는 제3지대 정당과 이렇게 다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으세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통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함께하는 전례가 드문 실험 같은 정당입니다. 네. 이것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양당은 이미 진영의 포로가 돼가지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마는 이재명 1인 정당을 완성해 가는 완성으로 거의 치달은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1인 정당이라는 건 예전부터 아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정당 두 개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장치로서 저희 같은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관심은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이 심해서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통보받은 의원들이 민주당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할 규모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주 없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통합된 개혁신당은 첫 회의에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당과 이제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한편에선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실익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의 발상이라면 실익이 있으면 위성정당 계속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실익이 있건 없건 나쁜 것은 안 하는 그런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이익대로만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 정치가 다른 분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최종 결정되진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실 때 지역구 몇 곳 정도 이제 후보를 내실 생각이세요? 많이 낼수록 좋겠지요. 가능만 하다면 전부 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출마자가 수십 명 정도는 확보돼 있고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일부 보도 보니까 40명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통합 이전의 어떤 당에 그런 숫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 여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 영남 몇 군데 이제 보고 있다고 자기가 말을 했고요. 대표님은 광주를 검토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이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예, 제가 광주에 가서 말씀드리기는 출마 여부는 좀 상의하겠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마음에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8년 전에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건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이 그 당시에 매우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개혁신당은 지지 기반이 그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걸 남은 기간에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당과 지금 개혁신당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의 열기가 북상에서 수도권으로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먼저 열기가 조성되고 그것이 호남으로 남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교섭단체가 됐던 제3당을 보면요. 공통점이 유력 대선 주자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8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옛날 자민련회 한 2000년 정도죠. 자민련회는 김종필 총재도 사실 그 당시에 대선 주자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혁신당 리더에 제가 이제 두 분입니다. 네. 인물 경쟁력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론조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요. 그것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지금 2심까지 유죄받고 최종심 남겨뒀는데 이런 상태에서의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인의 결정이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실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처지였다면 안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특별하신 분이라 제가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평가를 약간 유보하셨네요. 네. 조 전 장관은 개혁신당과 합칠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이 통합할 가능성 몇 %입니까? 글쎄요. 그 상대가 절대 없다고 그렇게 잘라버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여지를 아예 원천 봉쇄했네요.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하튼 개혁신당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이제 차별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한쪽에선 운동권 청산론, 한쪽에선 정권 심판론. 이 선거 프레임 속을 어떻게 파고들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제 나온 어떤 방송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JTBC입니다만 양당 모두 견제해야 한다가 41%. 네네. 정부 여당 견제해야 한다 29, 민주당 견제해야 한다가 20으로 나오던데요. 네네. 그게 민심일 겁니다. 그래서 양당의 폐해, 특히 민주당은 이번 공천으로 완전히 사당의 완성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1년 몇 개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의 세월을 모두 방탄으로 소모했던 민주당인데 지금 공천을 보면 방탄의 강화 이외에는 별로 특색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또 정권의 방어, 정권의 방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방탄 체제의 공고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이 바로 이번 총선인데요. 국민들께서 결코 방탄의 강화를 선택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방탄의 강화냐 방탄의 해제냐 네. 이것이 이번 총선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민주당에선 친명 친문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총선 불출마 요구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추 전 장관 전략 공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참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지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반대로 되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네.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비전을 보여줄 인재 영입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호소하실 건지 그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정당의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께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런 마음 자세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좋은 분 몇 분이 이미 영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지금 같은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투쟁만 하는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생산하는 정치로 바꿔놓겠다. 그리고 뭔가 좀 저질 막말이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을 품격이 흐르는 그런 정치판으로 바꿔놓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 얘기를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장현이 어제 지하철역에서 침묵 시위를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집회 시위를 했던 게 어제 아침 8시쯤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였고요. 그 해화역이었습니다. 네. 전장현 활동가 8명이 지하철 4호선 여기 해화역에서 침묵 시위를 했는데요. 이 침묵 시위라는 거는 종이를 들고 말없이 시위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도 서울시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총 8명의 활동가 중에서 3명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5명은 안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5명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즉각 퇴거 조치를 했고요. 휠체어 탄 3명도 퇴거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옮기지를 못했는데 결국 이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고요. 근거는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은 공사 직원이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죠.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는 이제 지하철 이용자들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만약에 듣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어길 때마다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면 1회에는 300만 원이고요. 2회에는 6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은 900만 원. 그러니까 그 이상 높아지진 않는데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서울교통공사가 이걸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절차를 밟아서 이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작년 4월에 있었고 실제 부과 조치까지 있었는데 대상은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하고 활동가 1명이었습니다. 총 2명한테 부과를 했던 거고요. 박 대표는 꽤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예전에 토론회를 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의 전장현의 시위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같은 거 꺼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었느냐면요. 그 실제 있었던 시위는 작년 3월이었는데 전장현이 시청역에서 지하철 1, 2호선이죠. 여기 역사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당시에 역사 내에다가 스티커를 한 1000장 정도를 붙였어요. 그 스티커 내용은 아까 침묵 시위할 때 썼던 종이에 적혀있던 거랑 비슷합니다. 뭐 장애인들도 이동하고 함께 살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스티커를 붙인 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근데 박 대표 측에서 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지금 현재는 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거 결정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전장현의 집회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제지로 이어지는 양측 갈등 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 사례는 침묵 시위 아니면 뭐 스티커 붙이고 집회하고 이런 방식이라서 이 전장현이 하는 그 시위 중에서는 좀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그 전장현이 하는 시위 방식 중에서 강도 높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 탑승 시위가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다 적용이 되는데 탑승을 완전히 하지 않고 입구에 멈춰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좀 끄는 건데요. 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높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탑승 시위 시작한 게 2021년 말부터였습니다. 대부분은 수도권 전철 내에서 했었고 일부 지역에서도 했었는데 대구, 강주, 부산, 대전 이런 지역에서도 했었거든요. 이게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횟수로는 4년째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전장현이 했던 집회 시위가 520회를 넘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접 보시거나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워낙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별도로 전장현 시위 안내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역에서 하니까 지연이 될 수가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지하철이 그 절차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안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장현이 이렇게 집회를 오래 할수록 서울시의 대응도 강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거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고 수용 안 하면 과태료 묻고 이런 방식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인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시위에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전장현의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 문구에도 조금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지하철에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돼야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로 교체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장현이 작년에는 그 예산안에서 이런 점들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요구 조건이 담겨 있는 거죠. 예산에 뭘 해달라고 했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교통 예산 증액 이것도 담겨 있는데 네. 탈시설 예산을 증액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현의 기본적인 입장은 탈시설. 네,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을 뭐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서울시 입장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이 작년보다 1조 5천억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는 이에 반해서 복지 예산은 4천억 원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건 안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장현의 시위가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을 해보니까 아까 이 시위가 2021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손실이 4,450억 원이고 시위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요. 네. 그리고 제때 목적지에 못 간 사람이 1,060만 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작년 11월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 금액, 그 피해 입은 명수, 이거 네. 뭐 이것까지 뽑은 거 보면은 서울시에서도 좀 작심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양측 갈등이 이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가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음 먹고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 상대로 벌써 손해배상 청구를 3번 냈고요. 네. 액수를 다 합치면 8억 원대 정도 됩니다. 2021년에 서울교통공사가 처음 이제 민사소송을 냈는데 그때는 좀 액수가 작았어요.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는데 처음에 2022년 말에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안을 냈는데 이제 양쪽 다 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일단은 교통공사한테 전장현이 500만 원 배상하라. 5분 지연될 때마다 5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조정안을 냈고요. 대신에 서울교통공사도 뭔가를 내놔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024년까지 장애인들이 승강기 타기 어려운 그 여러 개 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전장현은 수용을 했는데 서울시는 조정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왔고요. 이 소송이 다시 바뀔 때 서울시는 액수를 더 높였습니다. 5,100만 원으로 액수를 높였고요. 요거는 이제 2021년도 분인데 이제 매년 시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2022년도 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추가 소송을 냈는데 이때는 청구액이 6억 14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2023년도 분 또 소송을 냈는데 이때는 1억 2,8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8억 원 수준인데 지금 법원에서 모두 1심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네. 판단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지금 양쪽이 소송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심까지 징역형 받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보세요? 조 전 장관은 이미 이제 그 가족들 또 부인 뭐 딸까지 연루돼서 사실은 뭐 정치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잡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준의 분이 2심까지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정말 그 아연인 실세갈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정치적 출마 선언과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한 개인의 그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게 비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어떤 국민이 그 신당에 참여할 것이고 또 신당이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어이없는 짓이라고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 10대 일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7개에서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앙, 서울, 한국, 국민, 동아, 경향, 한겨레 이렇게 썼는데 한 곳도 우호적인 곳이 없습니다. 뭐 중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한결의 경향이 더 세게 썼을 것 같은데요. 예, 경향 제목이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 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 20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뭐 그래서 다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2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벌금형도 아니고 좀 감형도 아니고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파괴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3% 봉쇄 조항도 넘기 힘들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나왔던 2심 유죄가 너무 직전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조국 신당의 대체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이 한 5%를 얻어서 3석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좀 범진보 계열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민주당, 저는 더 센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더 강한 검찰개혁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조국 신당의 포지션이 딱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하고 뭐 이런 건데 이미 새진보연합이라는 일종의 대체제, 거기가 구열린민주당하고 지금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당이 합쳐서 이제 새진보연합이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체제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 강력한 이제 정치 팬덤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만은 아직도 그게 진보 진영의 굉장히 강하게 이제 두텁게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네. 거를 다 감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미 박홍건 의원이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정의당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대거든요. 이건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은 참여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정의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조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상. 그래서 저는 3% 봉쇄 조항 못 넘길 거다. 만약에 단독으로 나올 경우에. 저도 이제 볼 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저는 신당 창당도 과연 가능할까? 라는 정도 회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를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각자의 진영대로 다 움직여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교통정리가 돼 있거든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가 있는 분도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다는 검찰 해체당에도 가 있고 또 용해인 대표가 만든 새진보연합에도 있고 뭐 다 대충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도당에서 한 1,000명 이상의 5,000명 정도의 5개 시도당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네. 뭐 정당 창당이 쉬운 일이라고도 합니다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 정도의 정말 공히 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 5개 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저는 그런 회의도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중도층 민심 위반 이런 거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사람들은 조국하면 이퀄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제주 뭐 이런 곳 했다고 하는데 김근식 위원장님 네. 면접 봤습니까? 면접 어제 봤습니다. 이게 뭐 면접 후에 좀 감이 왔습니까? 예, 감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뭐 그렇진 않고요. 일단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은 해야 됐고 네. 저희 송파병은 맨 뒷순이었는데도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할 정도로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공관위원들도 힘드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 지역과 관련된 전략이나 현안 물어보는 것 정도로 했고요. 네. 분위기는 뭐 굉장히 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남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청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어질지 이게 관심입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 포함한 수도권 재배치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 그 예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안으로 권고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친윤 지도부, 영남 다선 의원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걸 요구를 했었고 사실 그게 발단에 대해서 김기현 당시 대표랑 좀 갈등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차츰차츰 조금씩 저는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몇 분들에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걸 수용하는 방식으로 영남의 중진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지금 가는 모양새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T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옮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는 제가 볼 때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수순이 제가 볼 때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좋은 인재들을 다시 좀 재배치하는 이 전략을 좀 고민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중성동 의뢰 3명이나 이제 쨍쨍한 그렇죠. 분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의뢰 또 2명이 모여 있고 양천에 3명이 모여 있고 이렇게 서울에 사실 서울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도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자원들인데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은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험지라든지 경합 지역으로 가서 조금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재배치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당 자원의 최대치의 어떤 행마를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친명으로서 일색화해서 친명으로 꽂느냐 문제 가지고 내부 갈등이 심각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선과 중진과 친윤들에게 그리고 용산 출신들에게 험지 출마나 선당무사를 요구하는 형국이니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이제 일단 시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포인트를 봐요. 지금 모든 정치권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영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제3지대 존재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천을 늦추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이인재 방지법을 활용을 해서 경선을 붙이겠다. 이게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제 얘기를 했던 언론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이면 어쨌든 상당히 현역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는 초반에는 80% 물갈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상당수가 조금 살아남게 되고 그것도 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험지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제3지대의 존재를 좀 고마워해야 된다. 영남 쪽에서는 특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거 배점을 보면은 당 기여도라는 거가 있어요. 당 기여도가 최대 뭐 한 30% 안팎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합치면은 그 정도까지 이제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뭘로 평가할 것이냐. 우리 김근식 그 위원장님의 당 기여도는 뭘로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그러니까 공천 파동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근식 위원장님 지금까지 패널 출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시간 다 합하고 횟수 합해가지고 그 제출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당 지도부가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중성동을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후보들 경선 붙이고 월등한 후보는 이제 단수 추천하면 되잖아요. 네. 상징성 있는 후보, 상징성 있는 곳에 전략 공천. 그렇죠.
말로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하면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큰 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 대상 지역도 다 규정에 맞아야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수 추천도 규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컨대 경쟁력이 월등히 뭐 10% 이상 앞선다든지 지지율에서 1위와 2위 후보 차이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큰 룰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전략 공천 대상 지역이 이제 몇 개가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강남 갑 같은 경우 전략 공천 대상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송파 갑도 사실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포함은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어떻게 좋은 자원들을 배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룸이 열리고요. 말씀하신 중성동 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근데 3명이나 좋은 자원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양천 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강벨트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또는 서울의 선거 컨셉에 맞춰서 좀 재배치를 하고 행마를 새롭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스크럼을 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공천파동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민주당보다 훨씬 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아무 잡음 없이 이 행마의 재이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기에 저항하거나 고개를 들고 개긴다는 말하면 되지만 고개를 들고 반발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이거죠. 민주당은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그렇죠. 중성동갑. 어제는 보니까 그 사실 거기에 이제 미리 여론조사를 했나 해가지고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거론이 좀 됐었나 봐요. 근데 찐명으로 이제 불립니다. 그렇죠. 친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 좀 소송을 저기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마울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제 오후에 이제 입장문을 내고 뭐라 그랬냐면 좀 당 지도부에 거기 중성동과 맡기고 좀 헌신하는 모습 보이라고 저 임선백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본인은 금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너무 이제 현역들이 많아요. 현역들도 많고 서울에 이제 좋은 지역에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박 터지는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를테면 인재근 의원한테 전화를 했네. 문학진 전 의원하고 뭐 이종걸 전 의원한테 불출마를 좀 권유를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룸을 만들어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에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명분을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그냥 일조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쳐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에 큰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친명계들이 공격을 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선 사람이잖아요. 0.73%포인트로 졌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 최약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만약에 그때 홍준표나 유승민이 나왔으면은 더 큰 표차로 졌을 거예요. 제 개인 평가인데 그런데 0.73%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후보한테 0.73%포인트 차로 졌으면은 본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에 큰 분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누가 더 책임이 크니까 네가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그 친명과 친문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향후 선거 이후에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류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 주류들도.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비명계를 쫓아낸 지금 이후에 다시 이제 친문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커졌잖아요.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하게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임종석을 쫓아내고 싶으면 당신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있는 게 운동권 정치 청산론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제가 이재명 대표 조언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운동권 정치를 청산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구로의 이인영, 노원의 우원식, 그다음에 영등포의 김민석
성동의 임종석 이렇게 4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묶어서 이제는 운동권 정치에 맏형들이고 386, 586, 686까지 하는 분들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볼 때 꼭 먹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책임 있어? 친명 꽂으려고 친문이라고 우리 타겟팅해갖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발만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의 정치나 명분 정치가 아니라 소소하게 자기 개파나 자기 찐명만 챙기려고 하는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큰 그림을 놔두고 이렇게 작은 소소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일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반박이나 좀 보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운동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쪽이 그걸 기치로 내걸었으니까. 기치를 내고 있는데 자 운동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분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분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의원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타협을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운동권 청산론은 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뭐 검찰 정권 청산론보다 더 많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예시했던 이인영, 우원식, 김민석 같은 경우는요. 누가 봐도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해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돼 있고 이미 우리 당의 부담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민주당 내에서 그걸 쳐내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아까 그 임 전 실장 공천 문제에서 이제 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분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네. 노영민, 임종석 불출마 요구를 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당에서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작에 가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조금 붙어보면 어떨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량감도 있고 뭐 여성 의원, 다선 의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보수의 뭐 추미애 전 장관 보고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 나경원 측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전략적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호불호가 있어요. 사실은 추영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키웠다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더 어떤 선명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보고 다만 제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한테 굉장히 아쉬운 거는 본인의 방어 기제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를 피해가지고 이 사람 저격하고 저 사람 저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저격하고 임종석 저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좀 묵묵하게 오히려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본인이 만약에 전략공천 받으면은 지역구에 좀 매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걸 보고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임종석, 노영민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조국이 정말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추미애는 그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엑스맨 꼽으라 하면 그중에 3명 중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 본인의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에게 돌아오는 비판의 화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정의롭지 못하는 말씀 드리고 아마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추미애 전 장관을 서울에 어디에 전략 공천해 주면요. 정말 땡큐입니다. 진짜 추나땡이죠. 저건 나경원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저희들은 정말 우리 송파병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나땡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 논리와 똑같다 하자 한 위원장이 뭐라고 반문했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전당대회 때 돈 뿌리고 유흥주점소 쌍욕했냐. 그 특정인을 이제 겨냥한 건데요. 두 사람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운동권 정치에 대한 이제 그 좀 지겨움 그리고 운동권 정치의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유를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권 정치를 욕한다고 그래서 그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고 빗대면 그럼 마치 지금도 우리 운동권 386
그 정치인들은 독립운동했다는 사람이라는 자기 오만 그리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걸 사실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럼 지금 운동권 386 출신처럼 그 눈사람 가고 뭐 돈 받고 돈 봉투 받고 돌리고 그리고 내로남불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전 뭐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가 운동권을 방어하다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독립운동과 반열로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좀 무의식의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과거 운동했던 때의 어떤 공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도 맞고요. 그분들의 과오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맞죠. 저는 다만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들이 최근에 세지고 거칠어지고 점점 그러고 있어요. 제가 기사 제목에 소개해서 국민일보가 썼는데 룸살롱 쌍욕 위장결혼 더 독해진 한동훈 언어. 이게 그 세계일보는 이재명 탁이 거칠어진 한동훈의 이 발언 수위 높이며 표 결집. 근데 이 기사 내용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프레임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 있을까 소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약간의 본인이 나서서 많은 그러니까 말을 얘기하고 화제를 일으키고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말을 세게 한다고 반드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운동권 청산론하고 정권 심판론하고 지금 붙은 거잖아요. 정권 심판론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직자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근데 운동권 청산론은 뭐냐면 이게 총선이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운동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운동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운동권 청산론 나 공감해. 근데 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운동권이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바로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진보와 보수 아우르는 개혁신당, 통합개혁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뭐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이상 확보해서 양당 견제할 거라 했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맥시멈 교섭단체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한 자릿수대로 나오고 있지만은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2주 앞두고 한 자릿수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막 바람이 불면서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그때 13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비례해서 잘하면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삭죽기를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좀 선전을 하면은 10석까지 그럼 10석 해가지고 20석을 하는 게 목표가 아주 허황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2016년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 말씀을 이제 맥시멈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30석이 넘었죠. 지역구 비례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첫 번째가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때는 호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노라고 하는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의 불만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출되면서 사실 호남에서 대거 석권을 했거든요. 지금 호남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준석 대표 따라가지고 TK 기반이 그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과 달리 지역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표가 나올 곳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안철수라는 원톱의 리더십 확고했어요. 누가 봐도 안철수는 개인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이 거의 굉장히 탑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주도적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공천 앞두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됩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2016년에 안철수 원톱과 같은 리더십을 지금 개혁신당이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원칙과 상식, 금태섭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다 들어와 있는 정의당 일부 세력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2016년에 국민의당의 그 꿈과 희망에 견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대표 좀 앞에 오셨는데 되게 섭섭하시겠네요. 이낙연 대표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총선 앞두고 여야가 극장에서도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건국전쟁.
이런 극장과 경쟁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한 줄씩만 말씀해 주세요. 뭐 큰 도움은 안 될 거고요. 뭐 찍을 사람은 이거 본 사람들은 찍을 사람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어쨌든 저도 예전부터 보면 영화 쪽에는 이제 진보 진영 쪽에 항상 영화가 흥행하고 많이 갔잖아요. 이번에 건국정주행이 30만 이상 돌파하면 저도 깜짝 놀랐고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우리 당협 간부들하고 볼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정말 영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보 진영이 독점했던 영화 정치를 우리 보수 진영도 조금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흥미있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 유공자가 숨질 경우에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공포돼서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위에 헌신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건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